안녕하세요. 전 푸른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 남해에서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트북을 폈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에선 남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햇살을 담은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정말 황홀해질 정도로 멋진 광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저렇게 빛이 나면 좋겠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밤바다는 음울해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파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인생이란 바다도 좋을 때나 슬플 때가 있는 법이겠죠. 짧지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어릴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노래 부르는 걸 하도 좋아해서 마을에 잔치라도 벌어질 때면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맛깔나게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좀 더 커서는 크고 작은 동네 행사를 다니며 노래를 불렀고요. 사람들이 제 노래에 흥겹게 반응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언니가 사는 서울로 가면서 전 반드시 가수가 돼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은 언니는 참 씩씩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에도 바쁜 부모님 대신에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고요. 어려운 집안일도 척척 해내는 슈퍼우먼이었습니다. 언니는 일찍부터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다니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듬직하고 착한 형부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솔직히 전 언니 하나 믿고 서울로 올라간 거였어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부모님에겐 말하지 않았어도 언니에겐 말할 수 있었죠. 언니는 제가 멋진 꿈을 갖는 것에 무조건 찬성한다며 자기만 믿고 서울로 올라오라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언니와 형부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어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실용음악학원이나 보컬 트레이닝을 받을 만한 곳이 없었거든요. 형부가 건너 아는 사람을 통해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언니와 형부죠. 빡빡한 살림에 어린 딸도 키워야 하는 두 사람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처제는 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코러스 가수와 가이드 녹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요. 몇 년 후에는 작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제겐 성공과 다름없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언니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제 성공의 기준이었으니까요. 아직도 생생하네요. 언니와 형부는 제가 노래를 할 때면 무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죠. 씩씩한 우리 언니는 엄지를 치켜 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역시 내 동생이야. 목소리가 꾀꼬리 뺨치겠다. 어쩌면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니? 내 동생 정말 자랑스럽다. 수줍음 많은 형부도 맞장구를 칩니다. 처제 정말 멋지다.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우리 처제 진짜 대단해. 언니 내외는 저의 든든한 서포터이자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언니의 사고 소식은 제가 막 무대를 끝마쳤을 때 전해졌습니다. 언니 부부는 조카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경찰 말에 의하면 신호 위반 차량이 언니의 차를 들이받았고 차가 몇 바퀴나 굴렀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언니와 형부가 크게 다쳤겠구나. 어린 조카는 괜찮을까?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죠. 그렇게 살갑고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이었어요. 형부와 언니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불행 중 다행으로 조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카는 다발성 골절과 장기까지 손상된 증상이었어요. 무려 나흘 동안이나 의식을 찾지 못했는데요.
전 조카까지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심각한 기색으로 조카의 병실을 드나들었고 큰 수술도 몇 차례나 진행됐습니다. 전 언니 부부의 장례를 치르면서 아픈 조카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슬픔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빈자리가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우선 어린 조카를 먼저 살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찾은 조카가 언니를 찾았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아빠 어디 갔어요? 분명히 나랑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 거예요? 성현아, 혹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니?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무슨 일? 이모,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있는 거야? 성현아. 조카는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떴다는 것도 몰랐죠. 의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잃었던 기억을 떠올릴 것이라며 충격에 의한 단기 기억 상실증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며칠을 더 보내고 난 뒤 조카는 의사의 말처럼 사고 당시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도 알게 됐죠.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웃고 있었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났고 엄마 얼굴에 피가 많이 났어요. 엄마가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카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모,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제 품에 안겨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전 그날 조카와 함께 야속하게 떠난 언니와 형부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으니까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어린 조카에 대한 거취 문제였죠. 미성년자니까 후견인이 맡아서 양육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전 조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미혼인 제가 애를 데리고 산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아이를 키우면 무대 위에 설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놓지를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의 형님 되시는 분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조카를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사돈 처녀는 나중에 결혼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애를 키우기엔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야 애들도 전부 컸고요. 조카 하나 키울 여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우리 성현이 맡아주시기만 한다면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보다 조카를 훨씬 더 잘 키워주실 것 같았고요. 안정적인 환경도 조카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 나 큰아버지랑 살기 싫어. 그냥 이모랑 살면 안 돼? 성현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모는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대신 자주 보면 되잖아. 이모가 너 만나러 자주 올게. 난 이모랑 살고 싶은데. 결국 조카는 큰아버지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부모를 잃고 살아가야 할 환경도 바뀌었으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당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울먹이는 조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성현이니?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건데? 어서 이모한테 말해봐, 성현아. 큰엄마가 때렸어. 밤 남겼다고 막 때렸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큰엄마가 자주 때려? 매일 때려.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반찬 투정한다고 때리고 잠 안 잔다고 때리고.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잘 보살필 거라는 말을 믿었던 제가 멍청했던 것이었죠. 왜 조카가 잘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잘해주고 있는지 신경 한번 쓰지 않았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전 그 길로 조카의 큰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모, 왜 이제 왔어? 성현이 여기서 살기 싫어. 나 좀 데리고 가. 조카는 저에게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의 팔과 다리엔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그 몇 달 사이에 얼마나 야위었던지 끼니는 제대로 챙겨준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큰엄마 되는 여자는 제가 나타나자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더라고요. 지금 애꼴이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네? 전 표독스럽게 따졌습니다. 왜 애를 데리고 가선 두들겨 패냐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맞지를 말지 왜 애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막 소리쳤습니다. 목청껏 큰 소리로 온 동네가 떠나갈 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조카를 저의 집으로 데리고 왔죠.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조카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경찰서에도 알렸습니다.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때문에 이들은 후견인 자격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그 과정 중에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언니 부부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두 사람의 보험금을 조카가 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 후견인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일부 쓸 수 있었는데 그걸 큰아버지 내외가 모조리 꿀꺽 삼킨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발벗고 나서서 조카를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정말 허탈했습니다. 음악밖에 모르던 전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죠. 하지만 더 문제는 그들에게선 언니 부부의 보험금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해버렸다는 이유 때문이죠. 전 그 돈에 미련을 버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제게 중요한 건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 언니의 딸을 제가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다행히 후견인 교체 절차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조카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가한 점이 인정이 됐고 조카 당사자가 저와 사는 것에 적극 동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어린 조카를 딸 삼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움의 연속이었죠. 무명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생각하지 못한 여러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해 조카의 엄마가 돼주었어요. 모르는 건 여기저기 물어가며 모자란 건 어떻게든 채워서 조카를 양육했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비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제 심정과는 다르게 큰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난 조카는 저와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모양입니다. 방실방실 표정도 밝았고요. 제 말이라면 아주 잘 따랐거든요. 전 그런 조카를 보며 더욱더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둘이 함께 칼국수를 사 먹었는데 그날 저녁 아이의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이 오르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데리고 가보니 조카에게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피부 발진이나 목 안이 부어오를 수 있는 아주 불편한 질병이었죠. 아시다시피 밀가루로 만드는 음식이 좀 많나요? 하지만 전 조카를 위해 밀가루와 관련된 음식은 일체 피했습니다. 라면이나 국수 종류는 물론이고 튀김이나 과자류 같은 것도 최대한 멀리했죠. 특히 빵을 좋아하는 조카를 위해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써서 빵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성현이를 조카가 아닌 딸이라고 생각했기에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고 조카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아찔한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더군요. 바로 성현이 담임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이 담임인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학교에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현이에 대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카에게 말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을 뵈러 갔죠. 담임 선생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성현이가 워낙 모범생이어서요. 성적도 줄고 상위권이었고 교우관계도 무척 좋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현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반 친구들과 다툼도 잦아졌고 여러 문제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성적이 떨어지는 게 큰일이네요.
이제 곧 3학년인데 계속 이런 식이면 성현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네? 선생님,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성현이가 그렇다고요? 전 성현이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예, 이해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라고 자식들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 역시 성현이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한 아이가 반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거든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렇게 복잡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 충격적인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몰려있는 학생 무리에게 눈길이 갔고 그 무리 속에 섞여있는 조카를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담배 한 개비를 끼우고 남자아이들과 깔깔대며 어울려 있었어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죠. 마냥 모범생인 줄만 알았던 조카의 일탈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는 조카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현아, 너?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인지 금세 싸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뭐 하긴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담배는 뭐고 화장은 또 뭐냐고.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데도 아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모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마도 아니면서. 뭐라고? 아이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서럽던지요. 먼저 간 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태껏 내가 뭘 하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더라고요. 그날 전 처음으로 조카에게 손을 댔습니다. 아이의 뺨을 한 대 후려치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를 쫓아온 조카는 놀란 눈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짐 싸잖아. 제 짐을 왜 싸는데요? 지금 저 내쫓을 생각이에요? 그래도 상관없잖아. 나는 어차피 네 엄마도 아닌데. 이모, 너도 네 멋대로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지금까지 널 키웠던 건 조카라서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생각해서였어. 하지만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 너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는 내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이제 얼굴 보면서 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 싸늘한 반응에 어지간히 놀란 모양입니다. 사색이 된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더군요.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 이제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호기심에 왠지 그렇게 놀아야 친구들 사이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이모. 그리고 엄마가 아니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말 정말 본심이 아니었어요. 잔뜩 주눅이 든 아이는 제게 사과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사과를 받아들였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조금 놀라긴 했지만 사춘기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땐 그보다 더 심했는걸요. 다행히 그 사건 이후로 조카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도 성실했죠.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좋은 대학에도 합격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조카는 혼자 힘으로 심리학 박사까지 됐습니다. 자식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딱 이런 기분이겠죠. 요만했던 조카가 훌쩍 커서 어른이 됐다는 건 그만큼 저도 늙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비록 결혼도 못 해본 아줌마가 되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자식이 성장하는 걸 보는 만큼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이제는 심리학 박사로 불리는 조카는 TV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며 유명해졌습니다. 심리 상담소도 오픈했고요. 직원도 열어둔 원장님이 됐습니다. 전 간혹 무대에 서며 노래를 부르곤 한답니다. 아직도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아줌마 가수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온 세상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이크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제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어느 날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대 위에 서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이었죠. 그것이 공황장애라는 사실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모, 공황장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면 우울증이랑 같이 와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조카는 심각하게 치료를 권유했어요. 저도 무대를 서야 했기에 약물과 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섰죠. 하지만 이 공황장애란 놈은 쉽사리 극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괜찮은가 싶다가도 가슴이 빠르게 뛰며 숨이 막혀오는데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다리가 풀리기 일쑤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차라리 일상생활 중이라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큰 문제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주저앉은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설 무대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어느 순간 절 불러주는 곳이 사라지고 말았죠. 공황장애 때문에 전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 무대가 없다는 사실이 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 일상은 빠르게 무너지더군요. 불안감과 초조함이 절 망가뜨렸고 어느 순간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만큼 나약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한 번에 이틀을 알아누웠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에 꺽꺽 숨이 막혔고요. 그런 제게 유일한 희망은 조카였어요. 조카는 절 치료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는 모두 찾아다녔고 제가 깨져버리기라도 할까봐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죠. 아마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 증상은 훨씬 더 심해졌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가 제게 말하더군요. 이모, 나랑 바닷가에서 살래요? 바닷가? 탁 트인 바닷가요. 거기서 파도 소리도 듣고 이모 노래도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너 하는 일은 어쩌고. 저 하는 일이 뭔데요? 사람 만나서 상담해주는 게 일인데 장소가 뭐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제 겨우 유명해졌는데 서울에서 살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데서나 가서 일해도 돼요. 이모랑 함께라면 다 괜찮아요. 조카가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공황장애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동네로 옮기려는 생각인 거죠. 조카의 배려는 고맙지만 제가 짐이 될 수 있나요? 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성현아. 너 이모 걱정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아무리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지만 서울이랑 똑같니? 그래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아유, 그런 건 이모 걱정부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참 다정하고 사려 깊은 아이죠? 조카에겐 엄마가 없고 제겐 딸이 없지만 이미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카는 제 만류에도 굳이 절 데리고 남해로 갔어요. 걔는 여태껏 벌어놓은 돈과 대출을 보태 정원이 딸린 근사한 2층 집을 장만했습니다. 1층은 카페로 개조를 했고 2층은 조카의 상담실로 꾸몄죠. 다른 거 몰라도 전망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왜 조카가 굳이 이곳으로 가자고 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뻥 뚫린 바다를 보고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한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점점 제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잊혀질 정도로 서울에 살고 있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상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이 모든 게 조카 덕분이었습니다. 이모, 왜 저한테 자주 만들어주던 빵 있잖아요. 빵? 쌀가루로 만든 빵? 네 밀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만든 빵 말하는 거지? 그건 왜? 그걸 만들어서 팔아보는 거 어때요? 저처럼 밀가루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먹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도 빵 자체가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확실하다니까요. 그거 만들어서 커피랑 같이 팔아보세요. 엄청 인기 많을걸요? 전 조카의 말을 듣고 빵을 만들어 팔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몇 개씩 팔리던 빵이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하루 판매량이 수십 개를 훌쩍 넘기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 그런 거고, 만일 더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팔리겠죠.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서 팔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지와는 다르게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제가 만든 빵에 매료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저희 카페는 금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남해까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전 어쩔 수 없이 직원을 고용해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또 남해에 오면 꼭 들러야 할 핫스팟으로 우리 카페가 꼽혔고요. 날이 갈수록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도 소개가 되며 제가 만든 빵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나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덩달아 카페 2층에 자리 잡은 조카의 심리상담소도 함께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심리상담사로 이름이 있던 조카가 운영하는 곳이란 게 알려졌고 빵 때문에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속마음을 풀어놓는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연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매출도 상당해서 카페를 마련하느라 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았죠.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조카 때문에 조카가 먹어도 탈이 없을 음식을 연구하고 개발했던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모! 이모! 아유, 또 왜 이렇게 소란이야? 무슨 일 있니? 저 금방 엄청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어디에서 온 전화인데 그래?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이모, 제 빵으로 유명한 회사 알죠? 거기서 이모 빵으로 체인점 사업을 하고 싶대요. 어? 체인점 사업?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모 빵은 전국에 쫙 깔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미팅하러 오겠대요. 그래? 대형 유통회사에서는 제 빵을 브랜드화시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글루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빵이라며 아주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오더라고요. 아직 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거든요. 작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마냥 행복했던 제가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사장님이 되었으니 사람 인생이라는 거 참 알다가도 모르겠죠. 하늘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을 언니 부부도 무척 좋아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